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요즘 탈탄소 시대의 석유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구리는 전기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고요. 송전망이나 AI 데이터 센터에는 어마어마한 양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AI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면 구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고, 중국은 구리를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자원으로 인식하고 공급망 장악에 나선 상황입니다. 미중 간 히토류 분쟁에 이어서 구리 전쟁이 본격화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나라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영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땅에서 누군가 허가 없이 캠핑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불법이겠죠. 영국에서 이런 문제를 두고 법정 소송까지 벌어졌는데요.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개인 사유지에서 캠핑이 가능하다, 이런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7월 17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일본의 25%의 상호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일본 측에 통보한 25%의 상호 관세를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무역을 개방할 의지가 있다고 나타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미국에 유통하는 이들에게 사형을 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만들기 위해 20%의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중국은 관세를 내겠지만 결국 펜타닐을 만든 이들을 사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법안은 펜타닐 관련 물질을 모두 마약으로 분류해 관련 물질을 취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역내 모든 대기업으로부터 일종의 기여금을 걷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U는 연간 순매출액이 1억 유로, 약 1,621억 원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고정 기여금을 걷어 연평균 68억 유로, 약 11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EU 내에서 영업 및 판매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미국 빅테크는 물론 유럽 내 매출액이 높은 한국 주요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관할 회원국 당국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중복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군이 16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습니다. 최근 시리아 남부에선 정부군과 드루즈족 간의 유혈 충돌이 격화되면서 300명 이상이 숨졌는데요. 이스라엘 군은 이번 공습이 시리아 정부군이 아랍계 소수민족 드루즈족을 탄압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거세게 반발했고, 미국은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이어 시리아 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 37분쯤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앵커리지 샌드포인트 섬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87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지진 발생 깊이는 20km입니다. 지진 발생 후 알래스카 남부와 알래스카 반도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이후 주의보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알래스카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부대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은데요. 호우주의보 내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전인 10시 50분에 기해서 대전, 충남 금산, 충북 보은 옥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대전, 충남 금산, 충북 보은 옥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고요. 주변 지역 계시는 분들 계속 저희 라디오 들으시면서 상황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주현 씨와 함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연준은 장난감이 아니다. 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동 의장의 해임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요.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설을 부인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 미국 언론들이요.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내용의 편지 초안을 공개하면서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의원들이 해임에 찬성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었거든요. 애나폴리나 루나 하원 의원도 SNS에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파월이 해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99% 확신한다. 해임은 임박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초 강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대폭 하락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을 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해임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폭락을 한 건데요. 네네. 이후에 이제 또 취재진이 다시 물어봤더니 해임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보인 겁니다. 시장이 바로바로 반응을 네, 하네요.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덧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연준 건물 보수 비용과 관련한 사기가 드러나지 않는 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해임할 계획은 없는데 파월 의장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해임 대상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백악관하고 일부 공화당 인사들이 연준 본부의 보수공사 비용이 원래 계획보다 7억 달러나 초과를 했다. 과도하게 지출을 했고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네. 사실상 파월 의장을 압박하려고 보수공사 카드를 꺼낸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CBS가 백악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점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파월을 해임할 수 있을까 지금 백악관이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 법적 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계획은 없는데 해임 사유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한 발을 약간 걸쳐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이 되는데 일단 연방준비법은 연준 의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적 제약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부를 떼도 지금 해임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고 쉽지 않은 거죠. 파월 네. 의장도 나는 물러날 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번에도 계속 금리 안 내린다면서 파월 의장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29일에서 30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거든요. 이걸 앞두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계속 흔들어대니까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연준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건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봄까지는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근데 연준이 사실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을 감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먼 CEO 같은 사람이 파월 의장을 옹호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려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 또 이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는데요. 11시 10분, 조금 전 11시 10분 광주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광주광역시의 홍수주의보 발령됐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 안전에 특별히 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갑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친구. 네, 일본 쪽에서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는 친구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네, 협상이 지금 쉽지 그렇습니다. 않아요. 네. 일본과 협상하고 있는데 아마도 서한에 적힌 대로 그냥 관세율이 25%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오늘 새벽에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일본이 20일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시바 정부의 지지율이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운신의 폭이 좁아서 일본과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서한으로 통보한 상호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양국이 정말 굉장히 처음부터 무역 협상을 벌여온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네. 근데 일본이 지금 국정의 중대 고비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양국 간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시바 총리가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8월 1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가 미국이 만족할 만한 대일 무역 적자 개선책을 내놨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불만을 나타낸 반면에 인도와는 거의 무역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면서 좀 만족해하는 그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일단 4월에 발표됐던 인도의 상호 관세율은 26%였기 때문에 이게 타결이 된 뒤에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규정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미국과 주로 거래하지 않는 150개 국가에도 10% 혹은 그 이상의 관세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겠다라는 얘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이제 관련된 내용이 될 텐데 Japan First D-3. 네, 참여연 선거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시바 정권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요. 그렇죠. 현재 주요 언론의 종반 판세 분석 결과를 보면 집권 자민당과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목표하고 있는 과반 의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참의원 의원 수가 248명입니다. 임기가 6년이고요. 네. 3년 간격으로 의원 절반을 교체하게 되는데요. 자민당과 공명당이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125석 중에서 50석 이상을 확보해야만 기존 의석을 합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이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의석수가 50석을 약간 웃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전지에서 대부분 다 이겨야 되고 비례대표에서도 선전을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수치. 그러니까 좀 어려운 수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니혼게이자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 다 여당이 50석 확보하는 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니케이 신문은 40석 조금 넘게 얻을 것 같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는 높아진 쌀값 등 고물가, 외국인 정책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내각이 쌀 가격 대책을 내놔서 잠깐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고요. 소비세 감세, 전국민 지원금 지급안을 내놨는데 여론이 안 좋습니다. 여기 미국과 관세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당의 악재가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를 비롯한 일본 외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이 과반을 계속 유지하면 이시바 총리가 이제 외교 관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세 협상도 좀 빨리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하면 이제 일본 정치는 중의원, 참의원 다 여소야대 구도가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는 당장 당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을 수 있고요. 정권이 불안정해지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물론이고 한일 협력에서도 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익 군소 야당인 참정당이 지금 보수층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어서 네.
더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다른 재팬 퍼스트가 바로 이 참정당의 구호입니다. 극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처럼 재팬 퍼스트를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열석을 확보해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심지어 최대 19석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열석이 중요한 게요. 참의원에서는 10명 이상의 찬성자가 있으면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힘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약진을 넘어서 이제 극우 정당이 입법이 가능한 실체로 제도권에 진입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참정당은 반글로벌리즘, 외국인 유입 규제, 자학사관 철폐를 전면에 내세우는 당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귀화 요건에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포함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배회주의 정서를 자극하는데 이게 먹히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 사회적 양극화로 생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지금 자민당 내 보수 유권자가 이탈해서 참정당 쪽으로 가는 분위기까지 지금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참정당이 이렇게 약진을 해버리면 앞으로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가 일본 정치계에서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참정당은 2020년에 유튜브 기반 정치 운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SNS로 지지층을 빠르게 넓혀왔는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감정적인 메시지나 선동적인 콘텐츠가 SNS를 통해서 특히 빠르게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플랫폼 환경이 참정당이 새를 불리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참정당이 코로나19 시기에 백신 무용론을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참정당이 몇 석이나 차지하게 될지 또 주목되고요. 재난속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 전남 곡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안전에 특별히 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충청 이남 쪽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곰 때문에 지금 투표를 기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에서요. 곰이 민가에 나타나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달 들어서도 여러 건이 있었어요. 4일에 이와테현에서는 혼자 살던 81세 여성이 주택에 침입한 곰에게 습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12일에는 홋카이도 쪽에서 50대 신문 배달원이 곰의 공격을 받았고요. 15일에도 나라현에 사는 80대 여성이 집의 앞마당에서 빨래를 말리고 있다가 곰의 공격을 받아서 얼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일본 여자 프로골프 투어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미야기현 골프장에서도 곰이 나타나는 바람에 대회가 연기됐고요. 야마가타 공항 활주로에서도 곰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해도 농작물 같은 재산 피해는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곰이 민가에 출현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전국에서 목격된 곰 건수가 2만 4천여 건이었습니다. 사망자가 6명, 이 포함해서 219명이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게 역대 최다 수치를 찍었습니다. 또 도시 지역 출몰 등의 사유로 포획된 곰 숫자가 작년에 5천 마리가 넘었습니다. 이게 2008년과 대비해서 3.5배나 증가했는데요. 그렇다면 곰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가? 그러니까요. 지방 소멸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로 지방 인구가 급감해버리면서 사람과 곰의 생활권을 나누던 완충지대가 황폐해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뭐 덤불도 베어내고 전기 울타리도 치고 이런 대책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쇠퇴하는 문제가 곰 출몰 증가랑 맞물려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시내에 살아도 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SNS에서는 20일에 투표하러 가고 싶지 않다. 이게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투표소 근처에서 곰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 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며칠 만에 조회수가 2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일본 정부가 관할 지자체 판단하에 곰이 나타나면 민간인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주거 지역에서는 사냥용 총기 사육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었기 때문에 곰이 나타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출동하기를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네요. 그렇죠. 이
빈도 수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 공간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니까요. 이게 곰이 네. 우리가 귀엽게만 생각하잖아요. 만화 애니메이션을 그렇죠. 통해서. 근데 네. 실제로 보면 정말 얼어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섭죠. 네. 네. 엄청나게 크고. 그렇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수호신 멜라니아. 멜라니아 트럼프 얘긴데요. 네. 최근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대규모 지원 결정에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멜라니아 여사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에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아내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에게 오늘 내가 푸틴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하면 아내가 정말인가요? 또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가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푸틴과 전화를 끊을 때 좋은 통화였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보면 바로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대화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휴전 의사가 없다는 걸 일깨워주는 게 아니냐라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SNS에서 멜라니아 트럼펜코 요원이라는 밈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취임식 때 멜라니아 여사가 그 큰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런 네. 룩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 내부에서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요원 같은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대통령 뒤에 서 있는 영부인 사진을 공상과학 소설 듀네에 등장하는 베네 게세리트 자매단에 비유한 밈도 있는데요. 네. 이게 배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성 초인 집단이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멜라니아가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는 사진, 우크라이나 국기의 상징인 파란색 상의와 노란색 하의를 입고 있는 합성 사진들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가디언지는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났다 멜라니아 여사가 유년기를 옛 유고슬라비아 공산 정권 아래에서 보냈다는 거죠. 네. 그런 성장 배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감과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좀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전기를 쓴 작가도 네. 옛 유고 출신이 아니냐. 러시아에 대한 경각심이 당연히 강하고 유럽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네. 멜라니아 여사가 이번에 영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큰 것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함께 듣겠습니다. Beats fast, colors and promises. How to be brave? How can I love when I'm afraid to fall? But watching you stand alone, all of my doub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수도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호우로 1명이 숨지고 116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옹벽 붕괴와 침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도로와 교량 100여 곳의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경부선, 장항선 등 코레일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됐고 여객선 5개 항로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소방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익래 전 다오키움증권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회 재헌절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수록, 권력기관 개혁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요즘 캠핑하는 분들 많으시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기 있는 레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는 한 공공 국립공원 내에서의 캠핑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네, 이번 사건 발단부터 좀 짚어보죠. 언제, 왜 이런 소송이 시작된 건지요? 네, 이 사건의 시작은 202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배경은 그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다트모어 국립공원인데요. 1951년 설립된 다트모어 국립공원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약 2배 정도의 면적으로 그동안 유일하게 법적으로 와일드 캠핑이 허용된다고 암암리에 생각되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립공원에서 대형 사유지를 소유한 억만장자 그 헤지펀드 매니저인 알렉산더 다월이 그 다트모어 국립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네. 다월은 2013년에 그 다트모어 남쪽에 4,000에이커, 즉 약 16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그 블랙포드 사유지를 사들여서 사냥과 휴양 임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네.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서 허가도 없이 캠핑을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자연보호 활동을 방해하고 가축에도 위험을 준다면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땅 주인이고 내 땅에 허락 없이 캠핑 뭐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네. 2003년에 제정된 토지개혁법에 따라서 사유지에서 야영을 하는 게 오랫동안 합법으로 인정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 잉글랜드에서는 대부분 사유지에서 일반적으로 야영할 권리는 없는데요. 네. 다트모어는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 1985년에 제정된 다트무어 공유지법에 따라서 네. 뭐 이곳은 예외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유지에서 그 야외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허용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 야외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어디까지인가라는 거였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그 다월 측은 야외 레크레이션은 걷기와 승마만 허용된다 이렇게 봤고요. 네. 숙식이나 야영, 캠핑은 물론 피크닉 같은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25년 5월 다월 측의 주장을 뒤집고 캠핑도 그 야외 레크레이션의 일종이라고 판시한 겁니다. 네네. 그 국민들이 다트무어 그 공유지에서 도보 혹은 말을 타고 진입한 뒤에 캠핑을 할 수 있고 이는 법적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그렇군요. 이 판결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 사건은 그 단순한 그 한 개인의 민사 소송이 아니라 네. 누구에게 자연에 대한 접근권이 있는가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이번 판결은 공공의 그 자연 접근권은 부자 한 사람의 이익보다 우선된다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이런 그 시민들의 권리가 확장될 수 있다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건데 이번 판결로 네. 그러면 이 국립공원에서 캠핑이 다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확히 말하면 그 법적으로 허용된 특정 구역에서만 노상 야영, 즉 와일드 캠핑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트무어 국립공원청에서는 캠핑을 허용하는 지역을 그 지도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백패킹 스타일로 그 텐트와 모든 장비를 자신의 등에 직접 짊어지고 그 운반이 가능한 형태에서 들어가는 것만 허용됩니다. 네. 좀 아주 큰 대형 텐트나 차량 캠핑, 불 피우기 이런 것들은 금지돼 있고요. 네. 그 총 일행은 소규모 인원으로 최대 6명 이하만이 허용됩니다. 또 뭐 쓰레기나 흔적을 남기지는 말아야 하고요. 그렇죠. 동물 방해 금지 등 그 국립공원 측에서 정해놓은 행동 수칙을 반드시 잘 준수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다트무어 외에 대부분의 영국 사유지에서는 여전히 허가 없이 캠핑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그 무단 야영은 민사상 불법 침입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경찰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오.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데 네. 다만 뭐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전부터 영국에선 이 누구나 사유지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문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국에서는 실제로 자연 접근권 운동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네. 이는 그 중세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개념인데요. 네. 그 영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유지를 드나들면서 사냥이나 화목 줍기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 16세기 이래로 그 토지가 그 사유화가 진전이 되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졌고 온갖 갈등과 투쟁이 이어진 끝에 일반 대중 사이에서 그 확립된 어떤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 이런 배경 속에서 2000년 제정된 개방토지 및 권리법에 따라서 일부 산지와 공유지, 초지에 맞닿아 있는 그 사유지 안에서는 그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도보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사유지여도 피해를 입히지만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들어가거나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숙식이나 캠핑은 어떤 별도의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 같은 논쟁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그 시민들의 노력도 있었다는데요. 그렇군요. 일례로 오픈 스페이스 소사이어티 같은 단체 활동가들이 네. 이번 판결에서 다월 측의 주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그 다트무어에서 수영이나 스케치, 암벽 등반이나 조류 관찰 또 뭐 낚시 같은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이 금지될 수 있다고 법원에 경고를 했고요. 그 소송 사건 이후 수천 명의 시위대가 다트무어로 몰려가서
야영을 하면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이번 판결이 내려진 뒤에 이 활동가들은 영국 노동당 정부에게 잉글랜드 전역에서 이런 야영 권리를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부활시켜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노동당은 그 야당 시절 시민들의 야영 권리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는데 지난해 당 강령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농촌 단체들이 압박으로 철회된 바 있었습니다.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가 즐길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런던에서 김수정 통신원이었고요. 재난 속보가 들어와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30분을 기해서 경남 밀양 지역 그리고 전남 화순 한평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남 밀양, 전남 화순 한평 지역에 11시 30분을 기해서 호우 경보가 발효됐으니까요. 인근 지역 주민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죠. 추정컨대 중국으로부터 미국 내 구리 공급망을 보호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건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처럼 중국이 값싼 물건을 쏟아내면서 어떤 시장에 물을 흐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갑자기 왜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그 이야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뭐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네. 조금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무사히 왔습니다. 예, 지금 남부지방에도 많은 지금 호우경보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요. 여쭤봤고요. 자, 일단 구리에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왜 부과하는 겁니까? 네. 정확한 이유를 알려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서명했던 행정명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하는 법안이 무역법 232조라는 건데요. 네. 행정명령은 미국 상무부에 이 해당 품목이 미국의 안보에 어떤 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 보고서의 결과가 나와야만 이걸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건데 당시 행정명령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단일 외국인 생산자가 구리의 재련 정련 설비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고 이 독점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네. 이 단일 외국인 생산자가 누군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중국이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전 세계 구리 재련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한 곳은 중국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중국 때문에 구리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구리가 그렇게 중요한 맞습니다. 금속인가 봐요. 매우 중요하죠. 예. 일단 구리 같은 경우에는 탈탄소 시대의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금속인데 네. 전기를 써야 하는 대부분의 제품엔 구리가 들어갑니다. 전자 제품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석유로 돌아가는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기를 나르는 송전망, 그다음에 건물에 들어가는 전선. 그다음에 수도관. 동관 파이프에 이런 것도 모두 다 구리가 쓰이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 최근 뜨고 있는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보다 구리가 한 3배 정도가 더 들어가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확충도 필요한데 여기도 구리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AI 산업이 뜨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구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구리의 가격이 최근에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현물 기준으로 1톤당 한 1만 800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었거든요. 네. 그 뒤에 살짝 이게 내리는가 싶었는데 지난달 말에 다시 1만 달러를 넘어섰고 올해 이번 달 들어서는 한 9,5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구리가 필요한 곳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걸 보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구리 가격을 밀어올린 주인공이 바로 또 중국이기도 한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구리가 너무도 중요한 게 2010년대 중반에 중국이 전기화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전기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세워서 이 석유 의존도를 낮춘다라고 하는 걸 전기화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바다를 장악한 미국이 사실 언제 석유 수급선을 자를지 모를 불안감을 중국은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거기에 대비를 하려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했고 그게 바로 재생에너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송전망을 통해서 도심으로 나르고 그 전기로 중국에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한 1200만 대가 넘거든요. 그렇군요. 전 세계 전기차가 한 1730만 대쯤 되니까 지구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차의 10대 중 7대가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중국은 미국이 석유 수급선을 잘라도 당장 망하지 않을 정도의 체제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건데 네네. 그게 거기 핵심이 바로 구리였던 겁니다. 그럼 뭐 중국이 구리를 지금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숫자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올해 전 세계 구리 수요가 한 2,680만 톤쯤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중에 55%인 1,470만 톤을 중국이 씁니다. 반 이상을. 그렇죠. 지난 6년간 전 세계에서 늘어난 구리 소유량이 한 260만 톤쯤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중에서 중국에서 늘어난 물량이 230만 톤이니까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늘어난 구리 수요의 대부분이 중국 몫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근데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가격을 밀어올리는 것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렇죠. 건데 네. 다만 구조적으로 구리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리가 체제 유지에 너무 중요해진 중국이 공급망 장악에 나섰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네. 일단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인류가 구리를 캐내기 시작한 게 뭐 청동기 시절부터니까 한 3,00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오래 거슬러 맞습니다. 올라가는군요. 그래서 네. 이제는 지구 표면에서는 대부분 다 캐냈고 그랬겠네요. 그래서 더 캐내려면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개발된 광산 같은 경우는 지하 600m까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뜩이나 구리가 부족한 상황인데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네, 구리를 계속 이제 지하로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구리 함량이 네. 맞습니다. 건너뛰었는데 여기 하나 더해지는 게 구리 네. 함량이 맞아요. 많이 들어가 있는 광산들 다 캐냈더니까 구리 원광의 품위가 계속 낮아지더라는 아무래도 거예요. 그렇죠. 네. 100년 전에는 구리 원광의 함유량이 한 10%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30년 전에는 이 품위가 1%까지 떨어졌고요. 이제는 0.6%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100년 전에는 구리 원광 1톤을 캐내면 거기서 100kg의 구리가 나왔는데 네. 이제는 고작 6kg이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많이 썼네요. 그렇죠. 그 사이. 여기에 최근 기후 변화로 물 부족 문제까지 겹쳤는데 네. 구리 원광을 잘게 부숴서 화학약품 등으로 처리를 하면 구리 순도가 20에서 30% 정도가 되는 정광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정광을 만드는데도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전 세계 구리의 4분의 1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칠레나 페루 같은 곳인데 이 동네는 원래도 비가 안 오기는 하지만 그렇죠. 최근에는 극심한 가뭄이 맞아요. 겹쳤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죠. 광산회사가 물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가 쓸 물이 없다. 그래서 칠레 정부가 광산에서 대륙 담수 사용을 10% 제한한다는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구리 생산이 늦춰지는 겁니다. 여튼 이런 이유로 구조적으로 구리 정광이 부족한 상황인데 중국이 구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네, 최근에는 그러네요. AI 산업이 꽃을 피웠고 이 AI 산업에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격돌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AI 산업에 전기가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 그쵸. 반복해서 드렸고 맞습니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 전기 있는 데는 또 구리 많이 써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AI 산업에도 필수적인 게 또 데이터 센터인데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이게 구리 먹는 하마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시카고에 지은 한 8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2,177톤의 구리가 쓰였다고 해요. 감이 잘 안 오시긴 할 테지만 네. 아무튼 이게 끝이 아닌 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NVIDIA의 고성능 칩에도 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전기를 나르는 송전망 역시 구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가 AI 산업에 너무 중요한 건데 네. 2030년쯤 되면 전 세계에서 쓰이는 구리의 2% 정도까지가 AI 산업에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뜩이나 구리가 부족한 상황인 건데 이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금속이 구리가 된 것이죠. 네. 사실 이걸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봤더니 구리 공급망은 또 중국이 장악하고 있더라. 이게 미국의 판단인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구리 공급망을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네, 사실 구리는 자연 상태 원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이걸 화학 처리를 해서 구리의 순도를 20에서 30%로 높인 정광이 있고 네. 이 정광을 재련하거나 또 정련하게 되면 순도 99%의 정련동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네. 이걸로 우리가 전자제품에 쓰이는 구리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엔 구리 매장량이 많지는 않아요. 대략 네. 전 세계 매장량의 한 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해외 구리 광산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원광을 확보하기는 합니다만
보면 전통적으로 구리 광산 같은 경우에는 칠레 국영기업인 코델코라든지 그다음에 서구의 BHP, 그다음에 프리포트 맥모란, 그다음에 글렌코어 같은 광물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중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공략을 한 게 재련 정년 시장인 겁니다. 일단 전 세계 구리의 절반을 자신들이 쓰고 네. 구리가 있어야만 미국의 석유 패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죠. 더구나 재련 공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 이슈 때문에 선진국에서 짓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손쉽게 재련 설비 용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었던 상대적으로 거예요. 맞습니다. 쉽죠.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500에서 600만 톤 정도에 불과했던 중국의 재련 설비 용량이 지금은 1,300만 톤 가까이 늘어나 있고요.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늘어난 재련 공장의 97%가 중국 공장이었습니다. 올해도 한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재련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재련 시장을 장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구리 광선도 뭐 순도 20에서 30%의 정광을 팔아야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네. 당연히 비싸게 파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련 설비 공급 과잉 체제를 만든 중국이 광산이 이 정광을 광산으로부터 이 정광을 아주 비싸게 사가더라는 겁니다. 네. 당연히 중국으로 정광이 몰릴 그렇죠. 수밖에 많이 없는 팔겠죠. 거죠. 중국으로. 맞습니다. 지난달 말 로이터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는데 네. 칠레 광산업체인 안토파카스타와 중국 재련소가 재련 수수료를 톤당 0달러에 정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구리 정광의 가격은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정년동의 국제 시세에서 네. 재련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이제 구리 정광의 가격으로 책정을 하는데 네. 재련소 입장에서는 이 재련 수수료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수수료가 없다? 그 말이 있은 구리 정광의 가격도 비싸지는 거지만 재련소는 마진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광을 사가더라는 겁니다. 네, 네. 심지어 구리 현물 시장에서는 이 수수료가 톤당 마이너스 43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정광을 사들이려 하다 보니까 국제 시세에 오히려 웃돈을 더 얹어주면서까지 정광을 사들일 정도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 재련 수수료는 낮아봐야 톤당 45달러, 비쌀 때는 톤당 100달러 선을 오갔습니다. 그래야 재련소도 돈을 벌어서 재련소 공장을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근데 0달러도 아니고 마이너스니까. 사실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구리가 정말 많이 부족한가 봐요.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부족한데 네.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사실 구리는 닥터코포라고 불릴 만큼 경기의 가늠자로 많이 불리잖아요. 특히 구리의 가격은 중국의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조금 재밌는 건 최근에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중국이 구리 정광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이유 자체는 조금 미스터리하기는 해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뭐 항상 중국이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초식인데 전 세계 재련소들을 비용 기준으로 이제 100분위로 나눠서 쭉 줄을 세워 본 겁니다. 그랬더니 생산 비용이 싼 상위 45%가 전부 중국 재련소입니다. 평균적으로 서구 재련소 대비 비용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 재련 수수료를 확 낮출 수 있는 거고 그렇겠죠. 중국 내부에서도 또 재련소들끼리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계속 낮추는 거죠. 계속 낮추는 거죠. 그래서 서구 재련소 같은 경우는 중국 재련소 수수료에 맞추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손해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 서구 광산업체가 운영하는 재련소는 하나둘씩 가동을 멈추고 있기도 합니다.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이런 상황이면. 실제로 글렌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호주와 필리핀 재련소 두 곳에 가동을 중단을 했는데 이유 자체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마진이 남지 않는다. 돌려봤자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 2024년 기준 미국의 구리 소비량이 180만 톤쯤 돼요. 뭐 규모에서는 중국과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중국이 한 1,500만 톤 가까이 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이은 2위이긴 한데 이 중에 국내에서 재련해서 만드는 게 85만 톤, 그다음에 구리를 재활용하는 구리 스크랩 등을 통해서 생산하는 게 19만 톤, 대략 한 104만 톤 정도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는데 이외의 구리는 당연히 수입을 해야겠죠. 근데 봤더니 수입하는 물량 중에는 중국 물량은 없습니다. 뭐 칠레나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들여오니까 사실은
이미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다만 중국이 구리 공급망 장악을 완전히 끝내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실제로 중국이 히토류나 희귀금속 등의 공급망을 장악해서 미국이 번번이 낭패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소식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히토류 수출 통제를 했고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푸는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AA용 고성능 반도체 수출 통제를 풀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났는데 네. 그래서 수입 구리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국내 공급망을 미리미리 만들어 두려고 하는 겁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미국 내에서도 새로운 광산이 개발이 될 테고 재련소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네. 일종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리 그렇죠.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만큼 구리가 많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방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구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미래에는.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폴 맥카트니 앤 더 윙스의 Live and Let Die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 잘 들으시고요. 안전에 유의하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you were young